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교수입니다. 2024년 2회 실기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차 시험은 지난 1회차하고 패턴이나 유형은 거의 동일했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내 점수대를 좀 판단하는 근거로 좀 삼아 보시고,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가이드로 좀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총 1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등에 기출 문제가 약 한 이제 80% 정도 출제를 했고, 그다음에 신규 문제가 약 한 20%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사 시험은요, 모든 시험은 이 기출 문제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리한 것을 내가 계속 체득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문제를 새롭게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기출 문제를 알고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본인의 어쨌든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잘 범위를 정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뭐 1회차도 그랬지만 신규 문제의 난이도를 굉장히 좀 높여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우리가 기존의 시공감리에서만 다뤘던 그 감리 업무들이 이번에는 이 설계 단계 감리 업무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난이도 조절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화벽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은 리눅스, 그러니까 뭐 리눅스에서 쓰는 파이어월 D라는 이제 그 데몬에서 사용하는 이 존,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망관리 프로토콜에서 저희한테 좀 익숙한 SNMP 문제가 아닌 뭐 CMIP 같은 이런 문제로 좀 신규 형태로 좀 출제를 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 세 문제 외에 나머지 문제는 기출 문제를 조금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동일하게 낸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문제를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어쨌든 문제 형태를 아시겠지만, 그 이제 뒤에 한 문제씩 저희가 다뤄볼 텐데,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한번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선랜에서 사용하는 단말 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이제 몇 계층 프로토콜이죠. 몇 계층은 뭐 2계층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선랜, 그래서 2계층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802.3이라고 하는 이 유선랜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죠? 802.11이라고 하는 우리 무선랜에서 쓰는 몇 계층 프로토콜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CSMA, CD죠. CD, 콜리전 디텍션. 그리고 무선에서 쓰는 거는 CSMA, CA죠. 그래서 콜리전 어보이던스죠. 그래서 충돌을, 여긴 디텍션 하는 거고 여긴 충돌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CSMA 방식에서 단말 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채널을 확보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무선랜에서 물어봤으니까 이 CSMA, C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이 답을 유추하기 위한 그 주변의 것들도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IP 버전 4에서 C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IP 주소 범위, 이런 것도 뭐 A, B, C, 우리가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여기 세 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0에서 몇 번이에요? 127번까지. B 클래스는 128에서
1번까지, 여기는 192에서 223번까지죠. 이제 당연히 이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4개의 필드에 여기 8비트씩 이렇게 할당이 되잖아요. 그죠? 8비트씩 여기 8비트씩 할당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계는 이 이진수로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볼 때는 여기를 10진수로 보죠. 10진수. 그러니까 10진수 0이니까 0부터 1이 8개, 1111, 1111이면 255번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C 클래스를 물어봤으니까 192부터 000부터 그죠? 223에 255, 250까지 해서 10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 대한 범위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숫자를 헷갈리시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OSI 프로토콜 스택상에서 동작하는 이제 대규모 통일화된 이제 망관리 프로토콜. 우리가 이제 망관리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예요? NMS라는 게 있죠. NMS라고 하는 망관리 프로토콜이 있고, 그다음에 TMS라고 하는 망관리 프로토콜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NMS는 이게 이제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 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이 TMS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픈 스탠다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얘기하는 OSI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망관리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NMS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프로토콜은 우리가 SNMP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차 때는 이 SNMP 프로토콜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CMIP라고 하는, 그래서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 뭐 전체 플레임을 쓰시오라고 했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그냥 쓰시오 그러면 CMIP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CMIP, 여기서는 이제 요 문제를 약간 그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해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기능은 동일하죠. 기능 TMS나 NMS의 5대 기능은 뭐예요? 그 5대 기능 구, 성, 보, 정. 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구성 관리, 성능 관리, 그다음에 장애 관리, 보안 관리, 계정 관리. 그래서 TMS나 NMS나 이 기능에 대해서 5대 기능은 이제 동일하죠. 이런 문제는 뭐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했었던 문제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약간 난해할 수 있는 이제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TMS랑 NMS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리눅스 CentOS에서 7에서 사용하는 방화벽 존에서 아웃바운드는 허용하고 인바운드는 차단하는 존을 쓰시오. 물론 문제가 이거랑 동일하지는 않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전용으로 쓰는 이런 방화벽이 있습니다. 전용 장비. 그래서 전용으로 쓰는 방화벽은 이 방화벽 외부를 우리가 언트러스트 존이라고 하고, 내부를 이제 트러스트 존,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DMZ 이 존이라고 이렇게 많이 구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리눅스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OS가 이제 레드에서 쓰는 이제 CentOS인데, CentOS 7 이상에서는 기존에는 IP tables라는 이런 데몬을 썼는데요. 이 CentOS 7 이후부터는 이 firewall D라고 하는 이런 데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 자체에서 지원하는 이 방화벽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익숙한데,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이 파이어월 D에서 사용하는 이 존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를 좀 올려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인바운드, 그래서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차단을 하고요. 차단. 그리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차단하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한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IP 테이블이나 뭐 IP 테이블은 지금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이 파이어월 D에서 사용하는 정책이 그 존이 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존, 블럭 존, DMZ 존, 드랍 존, 인터널 존, 뭐 트러스트 존, 워크 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바운드는 차단을 하고 나가는 걸 무조건 허용하는 게 이 드랍 존하고 요 블럭 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랍 존과 블럭 존. 근데 드랍 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들어오는 인바운드 패킷을 완벽하게 거부를 하고요. 이 내부에서도 별도의 회신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ICMP 같은 회신을 주지 않는 게 이제 드랍존이고요. 그래서 아마 4번에서 물어본 이 답은 이 드랍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럭존이라고 하는 건 들어오는 패킷을 모두 거부하는 건 같지만 이 내부에서 이런 ICMP 같은 이 컨트롤 프로토콜 같은 거에 대해서는 회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블럭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정책을 강화하려면 이 드랍존으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강화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는데 요거에 좀 익숙했지만 이런 파이어월 D 같은 이런 내용들도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자, 광섬유 성능을 나타내는 광학적 파라미터. 그래서 광섬유 광학적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 비굴절유차, 정규화 주파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수광각, 그다음에 개구수 이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 비굴절률 차는 코어의 굴절률에서 코어의 굴절률 빼기 이제 클레드의 굴절률 N1분의 N1-N2 이게 비굴절률 차가 되는 거죠. 자, 비굴절률 차.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뭐 기출에서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니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6번. 자, 정보통신공사 설계 3단계를 쓰시오. 이게 뭐 예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어쨌든 설계 3단계는요.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계획 설계 안은 타당성 조사 계획 단계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뭐 계획 단계, 기본 설계, 실시 단계,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같은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 답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아니고 어쨌든 이 계획을 할 때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과연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아니면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배점이 이렇게 높지 않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7번 TCP/IP에서 오류 보고 네트워크 상태 진단 같이 IP 계층에서 필요한 기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 ICMP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두 가지 이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 이제 커맨드죠 일종의 그리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 호스트의 작동 여부 및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핑이죠 핑. 그다음에 에코 대상 컴퓨터로 보내 대상 컴퓨터까지의 전체 경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는 트레이스 라우트 또는 트레이스 RT 또는 트레이스 라우트죠. 그러니까 윈도우 계열에서는 트레이스 RT를 쓰고 유닉스 같은 계열에서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쓰기 때문에 뭐 둘 다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핑은 단말하고 단말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종단하고 종단. 트레이스 RT나 트레이스 라우트는 뭐예요? 경로,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모든 경로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8번 볼까요? 자, 광가입자망을 구성하는 방식 중 PON 장비의 장비 구성도를 구성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TTC라는 개념이 있고 FTT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FTTC와 FTTH. 그래서 장비가 이제 PON을 구성하는 거. PON이라는 건 뭐예요? 광가입자망입니다. 광가입자망. 그래서 국사에 이건 이제 OLT는 이 통신 이제 국사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식 국사를 통해서 이 스플리터 중간에 이제 광 분배기가 되는 거죠. 스플리터를 통해서 이 분배를 해주고, 그래서 종단에 ONU라는 장치도 있고 ONT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독성 있게 그려보면, 자, OLT가 국사에 설치가 되고 이 스플리터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스플리터가 이제 광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여기는 다 이렇게 광입니다. 광. 자, 광. 네. 그래서 ONT가 있고요. ONT가 있고 ONU가 있습니다. ONU. 그래서 ONT는 말 그대로 가입자 종단 장치입니다. 종단 장치. 그래서 ONT 뒷단에는 바로 이렇게 PC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ONT. 그러니까 가입자니까 이제 댁 내에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ONU는요. 여기 회선 종단 FTTC나 큐브나 FTTB, FTT 이제 빌딩이 되는 거죠. 큐브나 빌딩. 그러니까 그래서 ONU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건물에 건축물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ONU를 통해서 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존의 선을 사용을 해서 여기 가입자로 이렇게 인입이 되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ONT와 ONU를 이용해서 뭐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ONU 같은 경우는 다시요, 이런 건물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하는 그쪽에 사용하는 게 이제 ONU. 그래서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입자 종단 장치는 댁 내에 설치가 돼서 직접 PC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 FTTH가 되는 거죠. Fiber to the Home을 구성할 수 있는 게 ONT가 되겠죠. ONT.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장비 구성을 그리고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국사에 설치되는 OLT와 그다음에 광신호를 분배해주는 스플리터로 구성이 되고, 가입자 구간에는 이쪽 가입자죠. 가입자 구간에는 회선 종단 장치 FTTC나 FTTB를 구성하는, 또는 가입자 종단 장치 FTTH로 구성할 수 있는 요 구성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성 방법하고 뭐 설명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기출에서는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구성하고 설명하라고 하면 이거 뭐 조금 좀 그 공부가 좀 약간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이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을 꼭 좀 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 그다음에 망관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중, 자, MIB를 설명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MMS 같은 걸 볼까요? 그래서 NMS가 TCP/IP 프로토콜에서 쓰는 대표적인 망관리 프로토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망관리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할 수 있는 그 이제 구성 요소로 보면요, 여기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는 네트워크 장치들, 엘레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NMS에서 관리하는 이런 매니저가 있는 거죠.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와 NMS 사이에서 여기 통신 프로토콜로 쓰는 게 SNMP였죠. NMS니까, 그러니까 TCP/IP 프로토콜에서. 그리고 에이전트에 당연히 NMS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SMI라고 하는 구조, 그다음에 MIB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MIB죠. MIB. 그래서 여기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어떤 형태였냐면, 이제 NMS에서 사용하는
세 개 구성 요소가 뭐냐 해서 SNMP, SMI, MIB 이제 이런 형태가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MIB를 물어봤습니다. MIB. 그래서 MIB를 설명하는 거는 여기 제가 이제 3개 정도 써놨는데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는 꼭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자, 망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체계화된 관리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엘레먼트, 그러니까 뭐 장비들, L2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뭐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 라우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MIB는 구성 형태가 이렇게 트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 형태. 그래서 트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최상위에 뭐 루트 같은 게 있고 루트 밑에 뭐가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된 관리 정보를 우리가 MIB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관리 정보. 자, 그리고 망 관리 정보를 구조화시킨 대규모 망 관리 정보의 집합.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리고 각 정보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해서 계층적. 여기서의 키워드는 계층적입니다. 계층적.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된 정보 집합을 우리가 MIB라고 합니다. MIB. 그러니까 어떤 답도 상관이 없는데 체계화된 관리 정보 또는 관리 정보의 집합, 이렇게 집합체니까요. 그리고 오브젝트, 이제 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계층적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리 형태라고도 하죠. 계층적으로 구성된 정보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엘레먼트에 되어 그 어떤 그 장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들 아니면 트래픽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아이디가 설정이 돼요.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뭐 4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NMS에서 SNMP가 1, 2, 3, 4 이 아이디를 호출을 하면 요 정보를 자, 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NMS는 요 아이디를 이제 호출을 한다. 그래서 아이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MIB라고 합니다. MIB. 자, 뭐 요 문제도 뭐 아주 좀 기출 문제였긴 했는데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죠. 자, 근데 10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4가지를 쓰셔. 여기서 이제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요 문제는 1회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1회. 그래서 문제가 뭐 정보통신 시스템이냐, 정보통신 네트워크냐, 뭐 정보통신 전체 뭐 그 정보통신 뭐 구성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좀 뭐 뉘앙스만 좀 달라질 뿐이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신뢰도. 그러니까 그 백업 이런 거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회복, 그러니까 백업을 위해서 백업을 잘 해야만 그렇죠. 왜냐면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복구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백업, 장애 검출에 대한 그 장애들 검출하고 오류 정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가 이렇게 자주 나는 것들은 뭐 바로 이렇게 재부팅이나 재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애 발생 시 예비 장치 만약에 시스템이라면 예비 장치가 될 거고요. 만약에 네트워크라면 뭐예요? 이중화 망이 되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뭐 고장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필요하겠죠. SNMP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그래서 가용성, 보존성, 신뢰성, 보안성, 확실성 이렇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가용성이 뭐예요? 가용성이 일종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시스템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게 가용성이니까 신뢰성이 얼마나 높냐, 보안성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확실성, 그러니까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보안 정책, 뭐 방화벽을 쓴다든가, 뭐 IDS, IPS를 쓴다든가 이런 게 방화벽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백업 시스템, 네트워크 이중화, NMS, 용장도. 그러니까 요런 8번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이랬다면
가용성, 보존성, 신뢰성, 보안성 이렇게 딱 끊어서 쓰시기보다는 그죠? 어떤 가용성이 뭐예요? 네트워크의 이중화, 그다음에 백업 장비, 백업을 이용을 한 가용성을 확보시킨다. 가용성 확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채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답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설명을 하셔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런 문제들은 답의 어떤 형태를 보고 답의 형태를 보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1회에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지를 많이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11번. 자, 프로토콜 분석기. 자, 이번에 이제 이제 장비 문제 중에 하나인데 프로토콜 분석기의 기능 자, 3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한 5가지 정도 써놨는데요. 프로토콜 분석기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제 뭐 데이터 패킷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 흐르는 프레임을 캡처하고 뭐 디코딩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프로토콜 분석기라는 게. 그다음에 랜의 병목 현상을 그러니까 랜의 네트워크 안에 뭔가 혼잡이 발생하는 것도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설정 오류도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카드의 어떤 네트워크 카드가 뭐 이계층 NIC 카드 같은 경우죠. 이런 충돌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토콜 분석기는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프로토콜 분석기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거꾸로도 내고 이렇게 기능을 쓰시오. 아니면 이런 기능을 하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죠. 자, 정보통신 접지의 접지 저항 기준, 접지 저항. 우리가 접지 저항은 10옴하고 좀 100옴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15밀대의 케이블의 굵기, 그다음에 105밀대의 케이블의 굵기를 출제를 했죠. 그래서 15밀대는 2.6mm, 그다음에 105밀대는 1.6mm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직경입니다. 직경 이렇게 직경. 그래서 직경이 2.6mm냐 1.6mm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직경을 얘기를 직경보다는 우리가 면적을 많이 얘기합니다. 면적. 그래서 면적의 단위는 스퀘어잖아요. 스퀘어.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알 자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지름의 자승에 이제 파이로 하면은 이제 스퀘어. 그래서 뭐 3스퀘어냐, 5스퀘어냐, 뭐 10스퀘어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는 2.6mm, 1.6m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기존에 이제 10옴, 100옴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굵기를 좀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라서 아마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기준, 그죠? 우리가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기준은 특급 감리원, 그다음에 기술사, 특급 감리원의 가로 열고 기술사, 특급 감리원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출제에서는 여기 이제 마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마까지는 그래서 여기 요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급 감리원의 기술사는 총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죠. 100억 원 이상.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쓰기니까 여기 안에 단위가 억 원이 있다면 이제 100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특급 감리원은 여기서 70억 이상 여기 뭐예요? 70억 이상 아니 100억 원 이상 여기 그죠? 70억 이상 여기가 100억 원 미만이 되겠죠. 미만 이렇게 되겠죠. 미만 100억 미만 그리고 고급 감리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30억 이상이 되고 70억 미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 30억에서 70억, 70억에서 100억, 100억 이상. 그래서 뭐 100억, 70억
30억, 그다음에 5억. 그래서 중국 감리원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30억 미만이 되겠죠. 그다음에 초급 감리원은 자 5억 원 미만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필기 실기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뭐 몸에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숫자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은 너무 아까운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물론 이제 채점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부분 점수를 줄 거냐.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부분 점수가 거의 없어졌어요. 네, 지난 1회차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출제 가이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분 점수를 이제 어떻게 줄 거냐가 굉장히 좀 합격 담력이 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좀 틀리신 분들은 자 3점 전이강화법을 이용해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데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 접지전극, 보조전극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3점 전이강화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그림을 그려라가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접지 전극입니다. 그래서 접지 전극을 여기다가 이렇게 접지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하나의 보조극, 그래서 보조극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래서 P 보조극은 요 전압계를 설치를 여기다가 놓고요. 그다음에 이 C 보조극은 이 전류계, 전류원을 설치를 해서 요 접지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이 저항은 뭐예요? I, R, V잖아요. 우리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R은 I분의 V죠. 그래서 R은 I분의 V니까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으면 이 저항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점을 이용을 해서 이 여기 전위 요 전압계가 얼마나 전이차가 나는지를 측정하는 게 3극 전이강화법입니다. 그래서 전이강화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접지체를 이렇게 접지체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요 근처에 전이차가 이렇게 생깁니다. 전위차가. 전이차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고 낮은 이 전이차를 가지고 접지체의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 또 뭐 3점 전이강화법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요 보조각과 요 거리를 61.8%점에다 딱 놓고 재는 61.8%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두 점만 갖고 있는 이극 측정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클램프 미터 같은 클램프 미터법 측정 방법도 있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은 뭐 아주 잘 좀 그려 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기출 문제에서는 실제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기출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15번. 자, 설계 단계에서 정보통신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든가 정보통신감리원 수행 기준에서는 이 설계 단계에 대한 감리 업무가 이제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계 단계 감리는 이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요거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설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감리를. 근데 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설계 감리 안에 건축, 뭐 토목, 전기, 소방, 뭐 기계 이게 모든 분야가 다 이제 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건진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이제 산자부 고시 중에 요거는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이 전기 분야,
그래서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설계감리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는 이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계감리를 설계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건설 분야에서 이게 뭐 그 건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 전기, 뭐 그다음에 뭐 그 소방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설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은 요 여섯 가지의 기준은 이 설계감리 업무 수행지침 산자부 고시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 똑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뉘앙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주요 설계 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을 자문하는 거죠. 설계 용역 기술 자문. 그다음에 사업 기획이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시공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설계 도서를 보고요. 그다음에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설계 업무의 공정 기성 관리 이런 검토. 그다음에 설계 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 이게 최종 이제 설계 감리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공 감리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데 이 설계 감리 문제들 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출제를 했는데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공 감리 아마 업무 수행에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감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자, 아래 그림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장비는 X축이 주파수 축이죠. 그래서 여기는 타임축, 타임의 시간에 대한 디비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압이죠. 전압. 그래서 전압에 대한 디비전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 아마 이번에 나온 시험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전압은 여기 뭐예요? 한 칸이 1mV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간은 여기가 한 칸이 얼마예요? 한 칸이 0.5 마이크로세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파수하고 피크 전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피크 전압. 그래서 주파수는 우리가 한 주기죠. 이게 이렇게 한 주기인데 한 주기가 총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네 칸이니까 그래서 0.5씩 네 칸이면 얼마예요? 2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거죠. 2 마이크로세크. 그리고 여기 전압은 한 칸이 1mV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총 전체에 우리가 이제 피크 투 피크라고 합니다. 피크 투 피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크 투 피크 전압은 피크 투 피크 전압은 얼마예요? 총 6mV가 되겠네요. 그죠? 6mV. 근데 여기서는 주파수를 구하고 피크 전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피크 전압. 그래서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요. 주기가 총 한 주기가 2 마이크로세크니까 2 마이크로세크 분의 1 하면 500 kHz가 되겠네요. 그죠? 500 kHz.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이 디비전을 보고 뭐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제 그 문제에 맞게 이제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피크 투 피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요 피크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요걸 이제 피크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크 전압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세 칸이니까 3mV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요 칸수가 뭐 두 칸이냐 세 칸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두 칸이다 그러면 이제 2mV가 될 거고요. 다섯 칸이다 그러면 이제 5mV가 되겠죠. 물론 이 디비전도 칸수에 따라서 주기를 구하고 주기분의 1은 주파수니까 요 개념으로 측정 오실로스코프를 보시면 되니까 오실로스코프 문제가 굉장히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물론 이제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많이 써보신 분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안 써보신 분들은 이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문제에 맞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복원한 자료를 보니까 아마 500kHz 여기가 이제 2V였던 것 같아요. 이제 칸수가 2mV 이제 두 칸이 되겠죠. 됐겠죠. 자, 17번. 자, 비트 에러율이 비트 에러율입니다. 5 곱하기 10의 5승이고 전송에서는 2400 bps를 가지고 자, 10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최대 블록 에러율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최대 블록 에러율. 그래서 전송 비트는 2400을 10분이죠. 10분. 이게 이제 10분이 되는 거죠. 이제 2400 bps를 10분 동안 했더니 총 1440000 비트가 되는 거죠. 비트. 그래서 그 중에 그래서 총 에러는 뭐예요? 1440000의 에러율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이 중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 중에 총 72비트가 자,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100만 개 비트 중에 44만 비트 중에 144만 비트 중에 72비트가 에러가 난 거죠. 왜냐면 에러율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는 비트 에러율을 물어본 게 아니고 블럭 에러율을 물어봤습니다. 블럭 에러율. 그래서 한 블럭의 크기는 511비트랍니다. 511비트. 그래서 총 전송 비트를 블럭으로 나누면 그래서 511 블럭이 되는 거죠. 블럭. 그리고 요건 비트 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511을 1440으로 나누면 약 2819 블럭이 되는 거죠. 2819 블럭.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나누면 딱 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818.01 뭐 이렇게 뒤에 소수점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것도 하나의 블럭으로 봐야 되니까, 왜냐면 그 안에 블럭 안에 비트 수가 작더라도 블럭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2819 블럭, 그래서 하나를 더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블럭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블럭 중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블럭이 이렇게 원 블럭, 그죠? 두 블럭, 두 번째 블럭, 이렇게 블럭이 총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2819 블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비트 수가 511비트씩 511비트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한 블럭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72비트 에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 블럭 에러율이라는 거는, 최대 블럭 에러율은 여기 한 블럭에 한 비트가 에러가 났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가 72비트가요. 이 첫 번째 블럭에 모두 다 에러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고 블럭 하나에 한 비트씩 에러가 나면 그게 최대 블럭 에러율이 되겠죠. 최대. 그러니까 총 72개의 블럭에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왜냐면 한 비트씩 여기에 에러가 났다고 보는 거니까. 이게 그 개념이에요. 511비트 중에 510비트는 정상, 한 비트가 에러.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블록 수의 총 에러 비트를 계산을 하면 그걸 우리가 최대 블록 에러율이 됩니다. 최대 블록 에러율. 만약에 이게 최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최소란 얘기는 뭐예요? 72비트가 한 블럭에 모두 다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소가 되면 이 블럭, 여기서 블록 에러율은 한 개만 에러가 난 겁니다. 한 개의 블럭만. 그러니까 2819분의 1이 되겠죠. 그건 최소입니다. 최소. 근데 최소는 잘 평가하지 않고요.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율을 평가를 하니까, 자, 요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819분의 72를 하면 0.02554 정도 나오죠. 0.02554. 그래서 25.54 곱하기 여기 25.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몇 번째 자리에서
그 반올림 해라 뭐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그거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 25.54에 10의 마이너스 3승일 수도 있고, 그죠? 2.544에 10의 마이너스 2승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255.4에 10의 마이너스 4승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작성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요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블록이냐, 자, 최소 블록이냐 이런 개념도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였습니다.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아마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낸 것 같아요. 요 숫자를 보니까 기존에 내왔던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를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 문제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내가 점수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일단 좀 보수적으로 채점을 하셔서 1회 때하고 비슷하게 일단 부분 점수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제가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아니까 그래도 한 55점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최종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기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출 문제고요. 기출 문제에서 내가 아는 거를 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아는 범위를 넓히고 아는 범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그 이제 공부하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거, 내가 공부했던 거에선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범위를 넓히는 거는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적다면 범위가 좁더라도, 내가 정리한 범위가 좁더라도 그 좁은 범위 안에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 범위를 더 넓혔을 때도 내가 아는 거는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시고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험은 보셨고, 어쨌든 이제 채점은 뭐 이제 좀 조만간 하겠지만 채점 가이드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회차를 봤을 때는 이제 부분 점수가 많이 낮았다. 그리고 합격률이 1회차 때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2회도 아마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합격을 많은 분들이 꼭 하실 수 있기를 자 기원 드리고요. 요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채점해 보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음 문제 시험을 또 준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